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노무사 1차 경제학 마무리 대비 특강으로 거시경제학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학은요, 미시경제학보다는 여기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 조금 더 심플합니다. 출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우리가 2차 노동경제학에 대비해서요, 우리가 실업과 인플레이션 파트가 좀 많이 나옵니다. 빨간 색깔 칠한 부분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실업을 어떻게 측정하고 실업의 유형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리고 실업과 관련해 가지고 뭐 효율성 임금 제도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거시경제 변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국민소득과 관련된 균형 항등식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함수와 투자함수는 그닥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가 소비함수가 최근에 나오곤 있지만 토빈의 Q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함수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제가 암기해야 될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 중시 여긴다라고 하면 재정금융정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가 요즘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많이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재정 정책의 효과라든가 또 아니면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의 효과, 요거 정도만 체크하셨으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과 관련된 게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수요 공급 곡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닥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공식이 6이요. 통화승수와 관련된 승수 계산 문제를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는 공식만 암기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매년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폐 수요와 관련해서 화폐 수량설, 케인제 화폐 수요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시뇨리지라는 약간 용어 정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약간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니까 네, 요 정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재정금융정책에서 매년 나오는 게 요거 제가 빼먹었는데, 리카르도 등가정리, 대등정리가 매년 나오니까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시경제학 하면은 학파 간의 어떤 대립과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전학파를 중심으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학파의 어떤 사상은 고전학파의 대부자금시장론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매년 나옵니다. 그리고 케인즈학파랑 같이 비교하는 문제 정도 살짝 기본적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성장회계 방정식의 포인트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계산 문제랑 개념으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솔로우 성장 모형이 사실은 양이 좀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자주 출제가 안 돼서 공부한 거 인풋 대비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출제하면 찍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국제무역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비교의 이론과 뭐 매년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리고 관세부가 효과와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량과 수입량, 관세부가 효과,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는요,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있는데, 우리 그냥 구매력 평가설 하나만 하죠. 여기 보시면 2, 3년 간격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환율 제도와 고정환율 제도도 보시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공부 좀 하신 분은 보시고, 제가 기본 강의나 이럴 때 말씀드린 거 정도로 커버하시고, 아니면 그냥 좀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제무역과 금융론은 하려고 하면 분량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그렇게 객관식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 성과가 되게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게 GDP 개념과 삼면 등가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GDP라는 게 이게 뭐죠? 네, 그렇죠. 국내 총생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G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로스니까 말 그대로 그로스 총 합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D는 도메스틱이죠. 네, 도메스틱. 그리고 프로덕트. 자, 요 개념 정도만 잘 체크하시죠. 그래서 자, 우선 GDP 개념도요, 유량 개념입니다. 플로우 개념이에요. 흘러가는 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로 1년 또는 분기별로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일정 기간이라는 거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국가 안에서예요. 그래서 GDP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땅덩이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한 거예요. 일정 기간 2019년이다 라고 하면 올 한 해 동안 생산된 것이고,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거니까 속지주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GNP라는 게 있는데, 그 GNP는 속인주의,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어요. 스미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GN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도메스틱, 이건 땅 속지주의입니다. GDP에는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에 생산된 것만 우리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중고차라든가 골동품 같은 것은 옛날에 생산됐으니까 우리가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종 생산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생산물을 기준으로 하지 않게 되면 중간에 생산된 걸 다 더하게 되면 이중 계산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되지 않은 거는 사실 넣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야? 주부의 가사노동 있잖아요. 이런 가사노동 같은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DP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할 때 국민소득 순환 모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 안에 튜브 안에 이제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쫙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흘러갈 때 물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누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누출은 바로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누출 이렇게 쓸게요. 누출은 리키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튜브가 물이 도는데 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저축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사실 케인즈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거기서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정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수입, 요것도 정부한테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얘도 누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수입 있잖아요. 임포트 해가지고 수입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축이라든가 조세라든가 그리고 수입은 누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튜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젝션 해가지고 주입이라고 하는데, 뭐가 주입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투자. 네, 저축을 하게 되면 이게 은행으로 가게 되니까 그 돈이 투자를 통해서 튜브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라고 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정부가 조세를 거두게 되면 누출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다시 정부 지출을 통해서 튜브 안으로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래서 G라는 정부 지출, 요거는 네,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출 있잖아요. 수출. 이 수출은 튜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밖에서 수출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출은 네, 우리는 주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균형민소득 우리가 나타내는 그 순환 모형을 이용해서 균형민소득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수입과 총공급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출과 주입이 같으면 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균형미소득 구하는 거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죠. GDP 디플레이터라는 개념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게 되면 GDP 디플레이터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현재와 좀 미래, 기준 시점이 여기라고 하고요. 비교 시점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준 연도의 국민소득은 P0와 Q0가 되고요. 비교 연도의 국민소득은 P1과 Q1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기준 연도의 명목 국민소득이고요. 요거는 비교 연도의 명목 국민소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됩니까? P 때문에 증가했는지 Q 때문에 증가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기준연도에
그 물가 증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준연도의 물가를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기준연도의 물가를 가지고 P0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Q1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질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준연도와 비교연도를 이런 식으로 분모분의 분자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된다? 네,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준 거. 자, 분모 분자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면 여기 보시면 Q는 어떻게 돼? Q는 Q1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는 느낌. 지우면 안 돼요. 근데 느낌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얼마나 상승했는가를 나타내는 물가 지수의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저 같으면은 푸실 분은 푸시고 아니면 좀 우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계산할 공간도 작은데다가 좀 시간이 이제 한 문제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으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GDP 갭 하시면 요거는 잠재 GDP와 실제 GDP와의 그 관계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면 등가의 법칙은요 여기 오른쪽에 튜브 모양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튜브 모양을 봤을 때 이쪽에서 측정하는 거랑 여기서 측정하는 거랑 여기서 측정하는 부분이 흘러가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지출 측면에서 국민소득, 생산 측면에서 국민소득, 생산된 거를 분배하는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으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3면 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항등식 나타냈습니다. S가 이제 저축이 되는 것이고요. I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미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게 바로 균형미소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축이라는 것은 케인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처분 소득 중에서 우리가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저축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거를 민간저축이라 그러고요. 여기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것을 정부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우리가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가끔 출제되니까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균형미소득의 항등식 요 관계 있잖아요. 요걸 중심으로 잘 보시면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투자를 보겠습니다. 투자라는 건 우리가 어떤 금융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로 생산된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이고 어떤 설비라든가 자본재 구입, 신축, 주택, 재고 변화 이런 것도 투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재고 변화 있잖아요. 이것도 투자라는 거 잘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소득의 항등식 관계할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형시키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요. x-m을 빼고 전리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y-c -i 그 다음 -g 그 다음에 x가 수출이고 m이 수입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됩니다. 얘가 수출이고 얘가 수입이 된다 이렇게요. 자, 이거는 컨섬션에서 소비고요. 얘는 투자고요. 그 다음 얘는 정부 지출이라는 거, 그 용어는 뭐 잘 아실 거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소득에서 소비를 뺀 걸 가처분 소득이죠. 네, 그래서 뭔가 그 세금을 뺀 거, 그래서 가처분 소득인데 그 가처분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T를 빼주는 거야. 그 다음에 T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서 T를 뺀 걸 가처분 소득이고 거기서 소비를 뺀 걸 우리가 저축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쓰면 y-t에다가 -c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T를 더해주고 -g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i 한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식을 정리해 볼게요. 요걸 뭐라 그런다? 네, 요거를 바로 민간의 저축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뭐라 그런다?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 뺀 걸 정부의 저축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총저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셔널 또는 국민저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N 빼도 되는데 그냥 보통 넣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거 이거를 정부 저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저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나와 있는 SP라고 쓴 게 요거를 이름을 하면 민간저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요거 관계식을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국민저축과 I를 빼버리게 되면,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국민저축에서 I 투자를 빼면 여기 수출 빼기 수입, 수출 빼기 수입인데 요거를 순수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개방경제 하에서 국민소득 항등식 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뭐가 증가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순수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가 증가했어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하면은 뭐 이쪽이 오른쪽이 우리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저축이 증가하거나 투자가 감소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정도 좀 잘 정리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하시게 되면은 뭐 한두 끝도 없는 거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케인즈의 단순 모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케인즈의 단순 모형과 승수 효과 할 때 케인즈가 생각했을 때는 케인즈 하면 뭐예요? 대공황에서 등장한 이제 영웅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대공황의 발생 원인이 공급 측면에 있다 아니면 수요 측면에 있다. 뭐라고 봤습니까? 자,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중시 여기냐면 당연히 수요 측면을 중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공급을 할 만한 여력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저절로 공급은 따라간다. 그것을 알려준 어떤 모형이 이 케인지안의 45도 선을 나타내는 45도 크로스 다이어그램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총공급은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쓴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ST, 약간 누출에 해당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 지출, 정부 지출과 소비와 투자랑 순수출과 관련된 게 여기 나와 있는 총 지출, 총 수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균형미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총공급 45도 선과 총지출 요 선이 만나는 여기가 균형 국민소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인데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네, 정부가 정부 지출을 이만큼 올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얘가 총수요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만큼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띡띡 몇 배 이상의 연쇄 효과를 통해 가지고요. 국민소득은 이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 관계를 나타낸 시기, 바로 이 시기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승수효과 시기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그림 형태 잘 체크해서 균형민소득 구하세요 라는 문제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Y가 있으면 C, 그 다음에 I, G, 보통 이제 개방 경제를 쓰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용하시게 되면 요거 이제 요게 총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공급은 이제 어차피 같을 거니까 요 식을 적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승수 공식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승수 개념을 먼저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개념이라는 것은 여기 Y는 CIG 나와 있는데 이쪽 부분이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이쪽 부분이 우리가 총수요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하거나 했을 때요. 여기요. 정부 지출을 이렇게 증가시켰다라고 하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먼저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이렇게 국민소득이 1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컨더리 효과가 생긴다니까요. 파생 효과가 생겨요. 파생적인 2차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의 일부는 소비로 해서 증가된다고요. 그래서 2차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계속 연쇄작용을 벌이다가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승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수라는 얘기는 요거 여기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몇 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승수배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공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분모를 보세요. 정부 지출 증가했는데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자, 이 기본적인 공식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요게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자, 이거 아시죠? 자, MPC가 뭐라고 해요? MPC가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MPC가 0.8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은 1-0.8분의 1 하니까
5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어떤 나라는 0.9라고 할게요. 그럼 승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1-0.9분의 1 하니까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차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승수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복잡한 승수가 이거예요. 이걸 그냥 암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스몰 c가 바로 뭐냐면 MPC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비례세율. 우리가 보통 정액세를 고려하기도 하는데 세율, 비례세가 있으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요거 M 헷갈릴 수 있는데 승수의 M이 아니고요. 수입 성향입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 성향이다 이렇게요. 요 공식을 보시면 한계 수입 성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승수는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외국 물건을 많이 사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자, 여기 스몰 i는 뭡니까? 라고 하면 유발 투자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보면은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득 유발 투자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이 기본적인 승수 공식을 암기하시고 제일 복잡한 승수를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균형 재정 승수 요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튜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튜브에 물이 흘러가는데 자,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여기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있어서 정부가 세금을 100만큼 빼냈다고 합시다. 텍스를 100만큼 빼냈을 때 빼내고 다시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키면 이 튜브 안에 흘러가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똑같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왜냐면 물을 100만큼 뺐다가 다시 100만큼 넣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정부 지출 승수가 이게 정부 지출 승수잖아요. 정부 지출 승수가 조세 승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동일한 크기로 증가시키면 재정은 균형 상태이지만 여기 보시면 승수는 1배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하시고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소비함수랑 투자함수 그다음 화폐 수요 공급 이쪽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